제일부 달빛 아래 울던 여인달이 뜨던 밤이었다. 산등성이를 넘어 내려온 달빛이 마을 초가의 지붕을 조심스레 어루만지고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놓인 항아리에도 고요히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잠든 시간, 단 한 곳에서만 사람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윤씨 과부의 집이었다. 32, 점디절문 나이에 남편을 전란으로 잃고 홀로 남겨진 여인 사람들은 그녀를 운이 지독히 사나운 여자라 불렀다. 하지만 그 운명 속에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없었다. 윤씨는 매일 밤 남편의 옛 옷자락을 꺼내 손끝으로 쓸었다. 살아있을 적 그의 체온이 스며있던 비단의 결이 이제는 차갑기만 했다. 눈을 감으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눈을 뜨면 오롯이 혼자였다. 밤마다 달빛 아래서 중얼거리던 말은 늘 같았다. 다시 태어나도 그대와 살고 싶소. 그러나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남겨졌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문다고 말했지만 윤씨의 밤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슬픔은 깊고 고요하여 누구도 쉽게 다가설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젊은 총각이 나타났다. 23, 이름은 하얀, 도성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라 했다가 잠시 이곳에 머물게 된 청년이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고닫고 말투에는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단정함이 배어 있었다. 하연은 처음 윤씨를 본 순간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녀는 검은 치마 저고리에 흰 속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눈빛 속엔 어딘지 모를 깊은 슬픔과 고요한 단념이 스며 있었다. 그 눈빛이 하연의 마음을 오래 붙들었다. 며칠 뒤 그는 일부러 윤씨의 집 근처 우물을 찾아갔다. 두레박을 내리는 척하며 그곳을 기웃거리던 하연에게 윤씨가 말을 걸었다. 젊은 선비, 낯이 익지 않구려. 어디서 오셨소? 도성으로 가던 길에 잠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고을의 달빛이 참 곱네요. 달빛이야 늘 그렇지요. 다만 사람의 눈이 변하는 법이지. 짧은 대화였다. 그러나 그날 밤 하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사람의 눈이 변하는 법이지. 그것은 마치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말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다시 마주쳤을 때 하연은 조금 더 말을 걸었다. 윤씨는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이상하게도 이 청년 앞에서는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그의 말엔 꾸밈이 없었고 그의 눈은 슬픔을 꿰뚫되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렇게 조금씩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말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이름도 과거도 깊이 묻지 않은 채 그저 밤마다 우연히 마주치고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 하지만 그 안엔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이 오갔다. 어느 날 밤 하연이 물었다. 과부님, 왜 늘 밤마다 저 느티나무 아래에 서 계십니까? 그 사람과 처음 만난 곳이요. 그 사람이라니 내 남편이요 20회를 함께 살지 못하고 떠난 사람. 윤씨는 고개를 들었다. 달빛이 그녀의 눈동자 위로 고요히 내렸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발자국 소리를 듣소. 내가 문을 열기 전 이미 멀어져 가던 그 발소리를. 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조용히 고개를 숙여 그녀 곁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윤 씨는 이상한 위안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동정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그저 곁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윤 씨의 밤은 조금씩 달라졌다. 달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오래간만에 살아있는 숨을 느꼈다. 그해 여름, 마을에 긴 장마가 찾아왔다. 비는 낮에도 밤에도 그치지 않고 내렸다. 사람들은 습기에 지쳐 있었고 농과 밭은 지늘게 잠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윤 씨는 느티나무 아래에 서 있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엔 젖은 삿갓을 벗고 서 있는 하연이 있었다. 이 비에 어찌 나왔소? 과부님은 나오셨잖습니까? 나는 습관이요. 이제 와서 비가 무서울 게 있겠소. 하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습관이라도 그 습관이 누군가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윤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대는 참 이상한 말을 하오.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소. 세상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기에 단순한 말을 더 믿고 싶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빗방울이 머리카락을 적시고 옷자락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윤 씨는 오래간만에 누군가와 빗속에서 웃었다. 그 무렵 마을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과부가 젊은 총각을 만나러 밤마다 나간다더라. 달빛 아래서 서성이는 걸 봤다더라.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러나. 윤 씨는 처음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눈초리는 더 날카로워졌다. 장에 나가면 뒷말이 따라붙었고 우물가에서도 수군거림이 멎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의 점쟁이 묵성, 먹싱, 이 그녀를 찾아왔다. 윤씨, 조심하시오. 사람들의 말은 칼보다 깊게 파고드는 법.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소. 죄가 없어도 불은 옮겨 붙는 법이지 총각도 다치게 될 것이오. 윤씨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그날 밤 하연을 만나지 않았다. 하연은 며칠 동안 느티나무 아래를 서성이며 그녀를 기다렸으나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주일째 되는 날 그는 마침내 그녀의 집 앞에 섰단문이 열리고 윤씨가 나왔다. 이젠 오지 말게. 왜입니까? 사람들이 말이 많소. 나는 이미 죽은 남자를 품고 사는 여자요. 그대 같은 청년이 함께 있어선 안 돼요. 하연은 조용히 웃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뿐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위험하오. 그렇다면 그 위험을 제가 지겠습니다. 윤 씨의 눈가가 떨렸다. 그대는 아직 젊소. 세상은 그대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요. 나 같은 사람 곁에 있어선 안 돼요. 저는 세상보다 지금 이 자리를 택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윤 씨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연의 눈빛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한편으로 두려웠다. 만약 이 인연이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면 나는 그를 죽게 만드는 셈 아닌가. 그 두려움이 그녀를 무겁게 눌렀다. 며칠 후 마을의 관청 관리 이윤, 리윤이 내려왔다. 그는 유교적 예법을 철저히 따르는 인물로 과부의 정절을 무엇보다 중요시했다. 그는 윤 씨를 불러다 다그쳤다.
윤 씨, 이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 젊은 총각과 함께 다닌다지? 소문일 뿐이요. 과부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법으로도 금하는 일이다. 더구나 젊은 총각이란 이해가 무너진다. 윤 씨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그저 달빛 아래서 말을 나눴을 뿐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린다. 조심하라. 그날 이후 하연도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피할 수 없었다. 젊은 총각이 과부에게 홀렸다. 과거 보러 가기는 글렀다. 그의 뒷말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하연은 밤마다 같은 자리에 섰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느티나무 아래에서 달을 올려다보며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결국 윤 씨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그녀는 마침내 나타났다. 왜 이리 고집을 부리오? 사람의 마음은 고집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고집이 그대를 망치면 어쩌려고? 망친다면 그 또한 제 운명입니다. 윤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을 잃은 날 이후로 울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이상하게도 슬픔뿐 아니라 미약한 희망이 스며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달빛 아래 나란히 서 있었다. 말이 없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서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달빛은 그 밤 유난히도 맑고 길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장마가 한 차례 물러가고 들녘에 잠깐 햇빛이 머물렀다. 그러나 마을의 공기는 더 눅눅해졌고 수군거림은 말라붙지 않았다. 낮이면 아이들이 놀던 우물가에도 어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과부가 젊은 총각을 불러들인다더라. 달빛 아래 서성이는 걸 내 눈으로 봤다니까. 이 고울의 예가 이제 다 무너지는구나. 그 말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불길은 언제나 마른 곳을 먼저 태우는 법. 슬픔으로 오래 마른 가슴과 고단한 살림으로 바싹 마른 혀는 작은 불씨에도 금세 타올랐다. 관아의 아전들이 이골이 난 걸음으로 골목을 훑고 다녔다. 이유는 서슬퍼런 눈으로 사람을 불러 세웠다. 증좌를 대라. 저녁마다 느티나무 아래서 같이 서 있었습니다. 말을 나눴답디다. 아전이 뒤를 이었다. 밤이 깊었답니다. 이유는 붓끝으로 상소문을 연습하듯 공책에 재빨리 적었다. 과부 윤씨, 부정금기 어김, 총각하연, 예법 어지럽힘. 먹물은 빠르게 번졌다. 그리고 그 번짐은 곧 사람의 삶을 번져 태울 것이다. 묵성은 그 소식을 가장 늦게 들었다. 그의 귀는 늘 먼 데를 먼저 들었기 때문이다. 또 한 번 바람이 방향을 정하는구나. 그는 조용히 느티나무로 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윤 씨는 오래간만에 느티나무 아래 서 있었다. 달빛이 마른 잎을 건드리며 부서지고 그 부서짐이 그녀의 어깨에도 떨어졌다. 잠시 뒤 하연이 숨을 고르며 걸어왔다. 그는 여느 때처럼 조심스럽게 그러나 망설임 없이 그녀 옆에 섰다. 많이 시달렸소? 조금요. 나는 괜찮소. 익숙하오. 하연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사람들이 서로를 괴롭히는 동안 흐르는 물을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물은 늘 누군가의 생을 살려주고 있는데. 윤 씨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대의 말은 늘 물 같구려.
선생님의 말은 늘 달갔고요. 그는 선생님이라 불렀다. 그 호칭에는 존중이 있었다. 누군가의 삶과 슬픔을 배우는 학생의 태도였다. 그때 나무 아래 어둠이 한 겹 젖혀졌다. 묵성이 서 있었다. 둘 다 여기 있었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내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말이야. 오늘은 말이 길겠다. 하연이 인사했다. 어르신, 윤 씨가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소? 바람이 방향을 정했지. 곧 관이 움직일 거다. 그 전에 너희 둘이 들어야 할 말이 있다. 묵성이 둘을 번갈아 보았다. 사람들은 지금 죄를 찾는다. 하지만 너희에게 있는 건 죄가 아니다. 이름 붙이지 못한 마음과 그걸 지키려는 고집이다. 이것은 오래된 것, 전부터 있던 것이다. 다만 지금 너희 둘에게서 드러났을 뿐. 그가 방울을 꺼내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이 방울은 귀를 깨우는 물건이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작은 소리가 멀리 간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묻겠다. 서로를 지킬 마음이 있느냐? 하연이 가장 먼저 대답했다. 있습니다. 윤 씨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있소. 묵성이 말했다. 그럼 잘 들어라. 내일이면 관에서 너희를 불러들일 거다. 너희에게 묻고 꾸짖고 벌을 협박할 테지. 그때 말로 이기려 하지 마라. 말은 칼이 되어 돌아온다.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다. 서로의 마음에 서 있어라. 그리고 듣겠다고 말해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던지든 듣겠다. 그들의 두려움, 욕망, 고단함이 뒤엉킨 소리라는 걸 알겠다. 듣는 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듣는 자는 흐르는 물을 담는다. 하연이 낮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지켜집니까? 지켜줄 것이다. 누가 지키느냐면 너희가 지킨다. 서로의 마음과 너희 안의 숨이. 묵성이 방울을 가볍게 울렸다. 소리가 멀리 흘렀다. 나무 사이로 빈 골목으로 고요한 지붕들 위로. 다음 날 관아의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아전들이 줄을 세우고 이윤이 단 앞에 올랐다. 종이 울렸다. 이윤의 음성은 칼날처럼 반듯했다. 윤씨, 과부가 젊은 총각과 달 아래 함께 서 있었다는 증좌. 다수 예법을 어지럽힌 바 곤장과 유배 중 택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하연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저도 함께 벌을 받겠습니다. 네 죄를 아느냐? 제가 아는 죄는 슬픔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밤마다 들었다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멈칫했다. 그 말은 참으로 단순했고 그렇기에 칼날처럼 똑바로 밝혔다. 이윤이 매섭게 외쳤다. 감상은 법이 아니다. 밤은 한낮 사사로움의 시간을 키우는 장막이다. 그때 하연이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그 사사로움이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다. 윤 씨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마당 끝까지 보았다. 내가 달 아래 섰던 건 내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멈춘 자리 때문이요. 나는 그 자리에 갔고 밤마다 나를 살리는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었소. 그가 떠난 뒤에도 내가 살아야 한다는 말. 그 말을 어느 날 이 젊은이가 들어주었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게 죄라면 받겠소.
하지만 묻고 싶소. 사람이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일이 언제부터 죄가 되었소? 마당의 웅성거림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이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다시 칼날을 세우듯 목을 가다듬었다. 과부의 정절은 나라의 기강이다. 너의 슬픔이 그 기강을 흔들어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늘이 어두워졌다. 갑자기 들이닥친 소나기가 마당을 쓸고 지나갔다. 사람들이 흩어졌다. 기록을 들고 있던 아전이 비를 피하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먹이 번졌고 글씨가 흐려졌다. 소나기가 그치자 마당은 젖은 흙냄새로 가득했다. 이윤이 젖은 상소를 내려다보았다. 글씨가 지워진 자리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잠깐 비었다. 그 순간 그는 아주 오래전에 잊고 있던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젊은 날 사는 게 서러워. 술주정을 하던 아버지에게서 처음 들었던 말. 사람은 사람에게 기댄다.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지금은 아버지를 떠올릴 때가 아니었다. 다시 묻겠다. 이유는 상투를 고쳐 틀며 소리를 높였다. 너희는 예를 어겼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나라를 흔들 것이라 생각지 않느냐? 하연이 대답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은 예이기도 하나 사람의 숨이기도 합니다. 숨이 먼저여야 예가 설 수 있습니다. 잠깐의 침묵. 묵성은 관아 방 느티나무 아래 서 있었다. 그는 방울을 한 번만 울렸다. 소리가 났고 길게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그 소리엔 누구를 꾸짖는 기세도 감동시키려는 과장도 없었다. 그저 들어라는 말 한 줄이 들어있었다. 이유는 그 소리에 눈을 감았다. 뜨더니 말했다. 내가 오늘 결정을 내리겠다. 윤 씨는 당분간 밤 외출 금지. 하연은 이 마을을 떠나 과거 보러 길을 재촉하라. 벌은 여기까지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생각보다 가볍다. 저 정도면 다행이지. 이유는 덧붙였다. 그리고 마을의 혀들아. 오늘 들은 것을 각자 가슴에 넣어라. 남의 삶에 던진 돌이 결국 네 발등을 깨는 법이다. 판정은 누구에게도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고 그럼에도 모두가 무언가를 내려놓는 타협이었다. 사람들이 흩어지자 윤 씨와 하연은 관아의 석갈에 그늘에서 서서히 눈을 맞추었다. 말이 없어도 충분한 말들이 새어나왔다. 그들의 눈빛에선 끝과 시작이 같이 흔들렸다. 그날 밤 하연은 윤 씨의 집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떠나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언제요? 달이 가장 둥글 때. 사람들은 그 사이에도 말을 하겠지.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자신을 들어주세요.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 숙임은 남자와 여자의 인사라기보다 삶과 삶이 서로에게 한 약속에 가까웠다. 하연이 떠난 다음 날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소문을 외치지 않았다. 놀란 것은 윤 씨였다. 침묵이 더 무서울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다. 그것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다 함께 들은 방울 소리의 여운처럼 남았다. 묵성이 느티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윤 씨가 다가왔다. 나는 그를 보내고 나는 여기 남았소. 누군가는 남아있어야 길이 된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오? 당신은 숨을 쉬면 된다.
당신의 숨이 길이 되는 날이 온다. 묵성이 방울을 살짝 들어 보였다. 이 소리를 오늘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 울릴 날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직. 그는 미소 지었다. 달이 돕는다. 그날 저녁 서편 하늘이 붉었다. 붉은 기운은 곧 비를 부르고 비는 논두렁을 넘었다. 마을의 도랑이 순식간에 넘치며 물은 무서운 속도로 골목을 쓸었다. 사람들이 허둥지둥 밖으로 뛰어나왔다. 아이의 울음, 어른의 고함, 항아리 깨지는 소리, 닭 날개짓도 모든 소리가 뒤엉켜 물소리에 빨려 들어갔다. 윤 씨는 몸이 먼저 움직였다. 문을 활짝 열고 길 가까운 집부터 두드렸다. 지붕으로 올라가시오. 아이들부터.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는 오래 잠들어 있던 생의 본능을 깨웠다. 사람들이 하나둘 지붕과 높은 언덕으로 이동했다. 나루터 쪽 집에서 아이 하나가 물에 휩쓸렸다. 윤 씨가 물로 뛰어들어 아이를 끌어안았다. 차가운 물, 무거운 옷, 불려진 신발.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아이를 위로 밀어 올렸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팔을 잡아당겼다. 관아의 아전이었다. 잡았습니다. 그가 아이를 받아 올리고 또 다른 손들이 이어받았다. 윤 씨가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사람들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 눈빛엔 소문이 없었다. 오직 지금과 숨과 우리만 있었다. 물은 새벽 무렵 빠르게 빠져나갔다. 피로와 젖은 냄새가 마을 전체에 내려앉았다. 이윤이 젖은 길을 밟고 다가왔다. 그는 윤 씨 앞에서 잠시 멈췄다. 아까 고맙소. 간단한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말은 그의 입에서 나오기까지 아주 오랜 길을 걸어온 듯했다. 그는 덧붙였다. 오늘은 내가 듣겠다. 내 말보다 당신의 숨을.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순간 오래전 자신을 가두고 있던 정절이라는 두 글자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주장이나 설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밤의 방울 소리처럼 일이 스스로 이거 결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늘은 맑아졌고 다른 구름을 헤치고 얼굴을 내밀었다. 윤 씨는 지붕 위에 앉아 물기를 말리며 하늘을 보았다. 둥그러지는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빛에 닿았다. 그 둥근 달은 누군가의 약속이었다. 폭우가 쓸고 간 마을은 고요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소문으로 나를 세우던 혀들이 잠잠해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작은 연민과 존중이었다. 윤 씨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거센 물살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금기를 어긴 과부로 보지 않았다. 관아의 이윤조차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오늘은 내가 당신의 숨을 듣겠다. 그 말은 그 자신에게도 낯설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마을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며칠 뒤 장터에는 웃음과 안부가 오갔다. 빚을 미루어주고 서로의 지붕을 엮어주는 손길이 늘었다. 사람들은 이제 예보다 숨을 먼저 보기 시작했고 그 중심엔 윤 씨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깊숙이 마을 속으로 스며 있었다. 달이 다시 둥그러지던 날, 먼 길을 떠났던 하연이 돌아왔다. 돌아왔습니다. 고맙소.
짧은 인사 속에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묵성은 작은 초를 밝히고 간이 예식을 치렀다. 술잔 대신 물 한 그릇, 말 대신 방울 하나. 서로에게 듣겠다고 약속하는 간단한 예식이었지만 그 약속은 달빛처럼 오래 남았다. 며칠 뒤 관아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밤 외출과 민가 교류를 관대해야 할 것. 사람의 삶을 지키는 일이 예의 근본임을 잊지 말라. 이윤의 서명이 있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는 조금 늦게 배웠소. 이제 백성의 숨을 먼저 듣겠다. 마을은 서서히 변했다. 누군가 밤에 울면 먼저 문을 두드렸고 우물가의 수근거림 대신 함께 걷는 발소리가 들렸다. 느티나무 아래 오래 서 있는 이가 있으면 누군가 곁에 서 주었다. 그 약속은 법이 아닌 마음으로 새겨졌다. 하연은 다시 과거를 보기 위해 떠나며 말했다. 이번에는 법을 말하기 전에 사람의 숨을 듣는 벼슬을 하고 싶습니다. 윤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나도 여기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겠소. 묵성은 방울을 느티나무 뿌리에 묻으며 속삭였다. 소리가 오래가는 이유는 듣는 이가 이어서 내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마을은 변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듣는 법을 배웠다. 밤에 울음이 들리면 문을 두드리고 슬픔이 서 있는 자리에 함께 서주었다. 마을의 규약은 종이에 적히지 않았으나 누구보다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윤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소. 나를 살려주어서.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그 말이 이제 과거가 아닌 지금을 향하고 있다는 것. 이야기꾼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금기를 깨뜨린 사랑이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다. 서로의 숨을 듣겠다고 약속한 마음이 이 마을의 운명을 바꾸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다. 운명은 돌에 새긴 글이 아니라 서로의 숨으로 매일 다시 쓰이는 문장이다.